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갈수록 격화되어 가고 그 끝이 정말 불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 뉴스난에서는 또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돈다고 하는 등 이래저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뉴스들이 해외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잘 버티는 듯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평온이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좀 더 시장이 좀 아니란 상황은 아닌지, 말씀드린 미중 무역 전쟁과 중동 쪽의 지정학적 문제,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집중 토론해보고 시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더 새로운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핫한 분들이십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신세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두 분 다 우리 저희 주간 전망대는 처음이신가요? 전에 한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예. 주로 저희들 프로그램의 성격은 뭐 한 달에 한 4회 중에 한 3회차 정도는 시장에 그야말로 주식, 채권, 외환, 뭐 원자재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가 또 시장의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두 교수님이 한번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은 거의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있고, 하루하루 또 그 전개 양상도 다른데요. 그래도 교수님 두 분 또 이쪽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하니까 한번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혜영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우선 이 좀 거시적인 측면하고 네. 미시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미중 간의 그 헤게모니 다툼이랄까요? 예. 미중의 어떤 G2 각축이라고 네. 하는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정치 군사적인 그 패권, 정치 군사적인 예, 패권. 동시에 이제 경제적인, 네. 통상적인 네. 이런 두 개의 차원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국면이라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히 이게 지금 현상으로는 이제 미중 그 통상 협상 문제로 지금 현상화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일종의 뭐라 할까요? 그 뉴 노멀이랄까요? 네.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다시 말해서 어느 기간에 협상을 해서 끝나고 종결되고 그다음 국면 넘어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패권 다툼의 성격이기 때문에 한참 갈 거다. 매우 구조적인 예, 거다. 예. 그래서 뭐 당장 언제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것이 끝나고 하는 문제가 아닐 거다. 네. 그리고 설사 또 이렇게 그 무역 통상 쪽에 어느 정도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 군사 안보적인 문제가 또 나올 거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가는 것이 앞으로 21세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어떤 뉴 노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 이 미중 무역 협상 이렇게 그냥 학생들 앞에 강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첫 멘트를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패권 다툼이죠. 패권 다툼인데 중국이 개방했던 1970년서부터 한 30년 동안 네. 2000년까지는 예. 중국은 가능성이 없다. 덩치만 크고 기술도 모자라고 뭐 신경 써도 쓸 것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논외로 취급을 해왔었죠. 근데 2000년서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을 가만 놔두면 미국이라는 게 없겠구나. 자, 아까 이 교수님 의견 중에서 군사 부분하고 경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전 생각이 다른 게 같은 거다 이게.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면 중국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한 20년, 최근 20년 동안 하게 되었죠. 예. 근데 최근에 조금 달라지는 것이면 트럼프가 특별히 다른 것은 네. 그 전에 오바마 정부나 또는 부시 행정부에서도 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이 같았지만 네. 그 사람들의 수단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음. 굉장히 정통적이고 네.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수법들을 써왔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비상식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 조금 비노멀한 방법으로 뭐 협박도 해가면서 달래가면서 그 수법들이 굉장히 상인적이다. 학문적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접근이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네. 방법들을 동원해서 많은 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네. 이 분쟁은 둘 중에 하나가 꺾일 때까지 계속이 될 거다. 굉장히 오래 갈 거다. 문제는 꺾이냐 안 꺾인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라면 이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또 중국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들을 끼고 접근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만 놓고 보면 중국이 호락호락한 그런 어떤 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중국이 동남아시아 끌고 예. 중동을 끌고 중앙아시아를 끌고 북한, 러시아를 끌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정말 대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포미더블한 그런 에너미가 될 거다. 저는 그래서 이 분쟁은 뭐 강원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한 30년은 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교수님, 지금 미국이 중국 보고 원하는 너희들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하고 뭐 합의문을 이렇게 하고 등등의 그걸 갖다가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이게 시스템이 네. 이게 의회 민주주의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하고 네. 그다음에 고도로 중앙 집권화돼 있는 그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 자본주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는 공산당이지만은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근데 이쪽에 미국의 시스템이 차이로부터 네. 많은 착시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 착시 현상. 예,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우리 신 교수님 뭐 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큰 틀에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정학적인 충돌과 지경학적인, 그러니까 지리 경제적인 네. 충돌이 지금 중첩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거칠죠. 전통적인 그리고 네, 정통적인 외교의 문법에서 보자면 매우 희한한 여러 가지 광경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딜레마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이제 집권을 했고 지금 네. 사실 그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폭이 아메리카 퍼스트 플러스가 있고 네. 아메리카 퍼스트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 진폭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미국의 힘이 아메리칸 파워가 그러면은 과거처럼 어떤 단극적인 그러니까 유니폴라한 하나의 헤게모니 하에서 세계가 굴러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힘의 그 투사와 현실적 힘의 실질적 역량 사이에서 끊임없이 미국으로서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 안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신 교수님 뭐 저 동의한 부분이 30년 말씀하시는데 좀 더 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짧을 수도 있겠는데 오바마 시대에도 어쨌든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규정하고 어쨌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네. 미국 동아시아 내 세계 전략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대로 가져가되 좀 더 거친 방식으로
이제 이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것이 트럼프의 대중 내지 대아시아 외교,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그것의 요강이 아니냐, 그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혹시 내년에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만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고 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한다면은 지금 이 구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거는 누가 대통령인 것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게 대통령 정권의 문제라고는 안 봐요. 왜냐하면 그 아메리칸 파워, 미국의 네. 헤게모니, 예. 21세기와 미국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오바마 방식이 좀 더 전통적인 그 외교의 문배에 충실했다면 네. 조금은 비전통적이고 비정통적인 방법을 트럼프가 구사하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견제하든지 아니면 찌그러뜨리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피할 수 없는 기란 관계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예. 이번에 저 시진핑 주석이 저 멀리 그 간시성 저 양자강 밑에까지 내려가서 대장정 헌화비 기념비에 헌화도 하고 히토리우거 공장도 한번 순찰하고 이거는 좀 나름대로 보여주면서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의지 표출이라고 보는데 지금이 상당히 강대강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러죠. 이게 너무 강하다가는 이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알죠. 다 알겠죠. 트럼프도 엊그저께 반응을 보면 네. 마치 뭐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이 그러더만은 또 뭐 대화의 뒷문을 열어놓고 예. 문우신이 또 어제 이제 의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상당히 톤이 다운이 되면서 중국하고의 예를 들면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는 당분간 우리는 생각 그 테이블에서 없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두 정상이 다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진핑과 히토리 뭐 간 것은 다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는 것이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나 수사를 떠나서 이번 문제는 정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제 이 싸움인데 전 트럼프나 조금 매파들 공화당 매파들은 중국의 허리를 꺾어야만 미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는 좀 강성인 것 같고 오바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견제를 해야 할 대상이기는 하나 두 나라가 윈윈하면서 결정적인 지배력을 미국이 유지하는 쪽 예를 들면 애플 공장을 중국에 둬라 중국에 가도 중국에서 애플 만들어도 미국의 영향력이나 경제적인 이익에는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방식을 전통적으로 취해 왔다고 하면 이제 오바마는 이 트럼프는 빼라. 중국에 있는 미국 투자 다 빠져라. 이 굉장히 이게 윈윈이 아니라 이게 뭐 로스의 게임인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냐 못하냐 이것이 앞으로 중미의 어떤 그런 그 관계는 굉장히 큰 저는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정권이 미국에서 들어서면 상당히 노선이 어떤 좀 변화가 있으면서 상당히 좀 또 혼란이 오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방에서 우리 이행 교수님께서 지금 신 교수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시는 데서 저는 오히려 미국의 시장의 반응이 트럼프의 저런 어떤 그 드라이브 경제적인 군사적인 저기에 대해서 뭐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의 재선에 그 미국의 그 시장 쪽에서 크게 뭐 저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본 쪽이죠. 그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죠. 트럼프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주식도 특히 2017년도에 18년은 굉장히 소강이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재선이 되려면 그 페이스가 계속 가야 돼요. 그렇죠. 계속 주가가 올라야 되고 계속 성장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페이스가 확실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성장률도 물론 뭐
그리고 미국 성장률이 그 언론에서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그런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이 연율로 3% 성장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분기별로는 4%까지 갔지만 네네. 1% 갔다가 4% 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면은 트럼프 때가 특별히 유별이 좋았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바마 말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제 막강한 정치적인 지지자들이라는 게 이제 소위 그 중국을 그렇게 때리고 해서 소위 정통 그 저항력의 보수층일 텐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되고 주가도 제가 아까 잠깐 뭐 지금 시장은 뭐 별로 반응이 없다고 했는데요. 5월달 지표만 놓고 보면요. 네. 모든 지표들이 지금 미국의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예, 5월달. 5월 트럼프 대통령 트위트 이후로 많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빠졌죠. 이게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에 금리를 금년에 올릴 거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네. 연초에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초에 떴다가 이게 지금 네. 인플레가 지금 이게 있냐 없냐 어제도 그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이 저인플레는 네. 이게 트랜지토리하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또 미국 증시도 또 처음엔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증시 시장에서는 중국 문제, 금리 문제, 인플레 문제, 미국 경제 이 문제를 가지고 네. 과연 2017년 같은 그런 황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자금들이 증시에서 빠져가지고 채권 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네. 지난 한 달 동안 채권 시장의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모두에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이 교수님께서 평가하신 시장 반응인데 제가 조금 시장은 뭐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게 지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은 즉 제 얘기는 이 소위 말하는 어떤 재료의 무게감, 뭐 요즘 나오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이 이런 거죠. 우리 환율이 1,200원도 넘어서고 코스피는 2,000도 깨지고 말이죠. 뭐 S&P 500도 2,800포인트가 막 무너지고 중국에서 곡소리 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였습니다만 교수님 말씀 맞다나 5월 들어서 이렇게 보면 다들 막 월봉이 다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지금 여기 뭐 화웨이로 잠깐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웨이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살짝 90일 동안은 이래저래 뭐 유예도 주고 해서 싸워도 적당히 이제 상식적으로 싸워가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 보고 줄 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일단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2000년대 한 10년 예. 그때 이제 이른바 중국 효과, 차이나 이펙트에 힘입어서 사실 우리 경제가 또 그나마 네. 이게 침몰하지 않고 가까스로 유지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미중 간의 이런 어떤 그 갈등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일단 우선 우리가 피해죠, 당연히. 우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 물론 개별 기업 따라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차이나 이펙트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라앉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좀 결국 좋을 게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또 뭐 흔히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것은 올 하반기에 혹은 내년 초에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또 다시 한번 네. 어떤 리세션으로 들어갈 경우에 네. 뭐 덤으로 또 이제 안 좋은 효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보건대 뭐 그런 과정에서 막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또 베트남으로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네. 본다면은 어쨌든 한국 경제를 근 뭐 10년 넘게 지탱해 왔던 그 중국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져 버리는 더더군다나 미중 간의 이런 어떤 무역 갈등 때문에 그것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교수님 아니 오늘 나온 기사들이 그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너희도 화웨이 거 쓰지 마라.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쓰고 미국 말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 보면 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네. 그 전에 박근혜 정부까지 예. 한 8년 동안 예. 미국은 한국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었죠. 무슨 이야기냐? 전통적인 친미 국가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혈맹인 줄 알았는데 혈맹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가 들어오고서부터 네. 포지션이 매우 달라진다는 느낌을 적어도 미국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전성절 행사 때 시진핑 주석 옆에 박근혜 가셨죠. 대통령 그 옆에 푸틴. 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네.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하고도 아주 가깝고 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스탠스가 네. 그동안의 친미에서 약간은 중립적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미국에 있는 외교가 당시에 2013년 4년도에 미국의 외교가에 있는 그런 그 정보들을 보면 네.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스탠스가 뭐냐, 친미냐 친중이냐 확실히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의문부호를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어 오던 중에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훨씬 더 박근혜 정부보다는 중국 쪽에 가까운 것 같단 말이에요. 미국 보기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드도 박근혜 말기에 뭐 그냥 부랴부랴 성주에 갔다 글쎄. 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네. 미국은 더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관점에서 그 배경을 놓고 보면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뿐만이 아니고 네. 앞으로 모든 미중 간의 분쟁에 있어서 한국, 네. 일본 봐라. 일본 봐. 얼마나 일본이 미국에 잘하냐. 착 붙었죠 지금.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을 편들어 달라고 그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군사 뭐 모든 면에서 압력을 할 것 같아요. 국제 정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국 쪽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 정책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없지 않냐? 뭐 내세울 만한 중국에 대한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만만치 않게 지금도 특히 일본 문제하고 관계해가지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어떤 약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중국 쪽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보기 힘든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불만, 친미가 덜 친미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특히 아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해서 하는 행동들하고 너무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아베 정권은 뭐 입안이 혀처럼 굴죠. 아니 뭐 대통령 되기도 전에 그 트럼프 호텔에 네, 가서 네. 말이 회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아베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친미 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주기를 바라는데 네. 아까 이 교수님 말씀 맞다나 아니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친미라는 그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의문부호를 가지고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교수님 가르치시는 게 국제관계학부에서 이제 국제관계 쪽 그렇죠. 이런 쪽이신데 통상관. 한번 교수님 모신다길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는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거든요. 쟤는 그냥 공부하는 애, 쟤는 노는 애, 아니면 뭐 지가 좀 약하더라도 그 학교에 그 왜 장군이라고 하는 애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뭐 괴롭히고 하는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광력까지. 국제관계에서도 저 나라는 어디 하고 거기야 저 우방이고 어디 하고는 적대적이야. 이게 이렇게 선명하면은 그거 하겠는데 사실 요즘 조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니 편 내 편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학자분들의 생각은? 그게 이제 그 조성된 당 그때의 어떤 정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변적이라 봐야죠. 또 가변적이다. 확실하게 고정돼 있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네. 마치 나침반이 북쪽만 가리키듯이 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선 미국의 어떤 한반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 자체가 네. 마찬가지로
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도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네. 매일매일 바뀌지 않죠. 시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조라고 하는 거는 이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이것이 우리한테 이 가장 큰 국가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더더군다나 긴장 격화로 인해서 우리가 입게 될 시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거 이건 우리 경제가 가뜩 힘든데 결코 이거는 방치할 수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외교, 특히 국제 관계에 있어가지고 일단 뭐 일본 쪽은 지금 많이 경색돼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공간을 지금까지 별로 개최를 못했다 봐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신 교수님 달리 보시겠지만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제일 큰 주주는 미국이에요.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제일 큰 이 대주주가 미국 외교인데 거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뭐 당장 뭐 벗어나서 이러긴 아직은 기대하기 힘들다 보고 혹시 그렇다 해가지고 미국이 뭐 과거처럼 자기들이 이제 국제 정치 자기가 하고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제 정치를 가르치지만은 국제 정치 없는 국제 정치학 국제 정치 없는 국제 없는 정치학. 국제 정치학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과거는 분명히 덜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이 설사 자기의 국가 이익을 어떻게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 팔을 비틀어도 우리가 이제 팔은 꺾어버릴 수는 없죠. 이제는 우리도 꽤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이 혹시 팔을 비틀면 좀 아프더라도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 그럼 팔을 꺾어버리면 이건 미국이 손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어떤 그 독자적 공간이랄까요? 한국 외교의 한국 국제 정치의 어떤 그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간이 저는 그래도 확장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별로 아니십니까?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듣고 제가 이렇게 하는 미국의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뭐 비단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보는 시각은 첫째 상당히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고 전 그런 의문들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도 정말 더 미국으로 붙을 수도 없고 예. 또 더 중국으로 붙을 수도 없고 정말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 그런 전략적 입장이라고 모호성. 봅니다. 전략적 모성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달 28일, 29, 뭐 내달 하순에 저 오사카에서 그거 합니다만 G20이 열립니다만 그때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좀 오가는 말이라도 좀 이렇게 순해질까요? 뭐 그냥 둘이 만나서 그냥 환담하는 그런 카메라는 포즈가 잡히겠죠. 좀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이미 벌써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네. 거의 다 합의한 것을 시진핑이 빨간 펜으로 다 그어버린 것이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차원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딜이구나, 같이 갈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굳혔고 네. 그래서 3천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를 물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분위기 살리고 있죠. 그 반미 분위기 뭐 이렇게 좀 고조시키는 듯한 그런 양동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6월 20일 날 뭐 정말 그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어떤 딜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계속해서 그냥 이런 그런 미적지근한 사태로 연말까지 계속 가지 않겠는가 그래 보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게 붙었습니다만 유럽이든 일본이든 뭐 이 아시아 지역이든 간에 여기도 지금 각자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죠. 내심 어떻게 좀 미국한테 불만스러울까요? 아니면 미국 잘한다 하고 있을까요? 아마 업종별로 기업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뭐 나라별로도. 나라별로도? 왜냐니까 덕 보는 데가 있을 거고 뭐 DEU라고 했을 때 하나의 통일된 이익의 공동체로서 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독일이 다르고 프랑스가 다르고 영국이 다를까? 영국도 떨어져 나갔고. 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 관계에 있어도 독일 다르고 프랑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이게 하나다 하는 이런 상당히 하나 있다 스탠다드가 있어가지고 매트리스가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EU 외교가 딱 하나로 가는
그런 방향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미국, 중국하고 뭐 꽤 장기전으로 접어든 거는 보입니다만 지금 잠시 이렇게 보류해놓고 있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때마다 꼭 이렇게 걱정하는 게 혹시나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세컨데리도 세컨데리지만은 프라이머리 어택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프라이머리 것이 어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는 5년 전만 해도 네. 우리나라에서 원료 수출하고 중국에서 예. 가공을 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한 80%였어요. 네. 근데 5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중국이 스스로 상품의 어떤 품질을 높이고 해서 이제는 얘네들이 한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원료적으로 의존했던 체제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고 계속 달려왔거든요. 네. 이제는 진짜 중국하고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음. 중국이 그만큼 부상했다. 중국 제품이 미국의 경쟁에 위협이 되는 것 이상으로 중국 제품이 우리한테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고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시장을 확장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3시장에서의 한국 시장을 할 잠식한다. 것이라고 볼 거기 때문에 이제는 미중 간의 어떤 싸움의 어떤 불똥이 문제가 아니고 네. 중국의 부상이라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우리의 그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봐서 미중 분쟁의 어떤 그 불똥도 우리한테 큰 문제지만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예를 들면은 전기차라든지 또는 화학 산업이라든지 기계 산업이라든지 뭐 철강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저는 그래서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앞으로 중국하고 경쟁적이 될 거다. 그동안이 보완적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저는 새로운 어떤 우리 통상의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교수님 혹시 뭐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신 교수랑 저는 상당히 의견이 예.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북미 관계라는 또 축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 미중이 또 있고 이게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 아닙니까 지금? 이 보통 그 단순한 방정식도 풀기 힘든데 네, 네. 4차, 5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우리 외교의 이제 과제로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앞으로도 한국 외교는 그 상당 기간 계속 이렇게 갈 거다. 계속 죽으라고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래서 정말로 바라기로는 좋은 인력들이 정말 이게 대외 경제 그다음에 국제 정치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정말 그거 말고는 당장 뭐 또 뽀족수 요 한 개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건 이제는 앞으로 없을 거다.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프라이머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 무역확장법 232조거든요. 예.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처음에 철강 제품에 대해서 네.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을 포함해서 일단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이 가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린 1번을 안 받았어요. 25% 관세에서 면제됐다고요. 네. 좋아했잖아요. 네. 사실 3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지난 3년 동안의 수출 물량의 3분의 1을 줄여서 쿼타로 가져가는 걸로 우리 받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232조 철강 우리 두드려 맞은 거예요. 관세보다 훨씬 나쁜 철퇴를 맞은 거예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자동차 문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언론에서는 뭐 자동차 우리는 빠질 거다. 네. 그죠? 굉장히 뭐 그죠? 일단 6개월 미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뒤로 미룬 거거든요. 예. 자동차에서도 전 한국 절대로 안 빠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에서 자동차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바로 지적재산권이나 소프트웨어나 이쪽으로 D램 쪽이나 이쪽으로 저는 옮겨갈 거라고 봐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미국은 사실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타겟도 있지만 얘네들의 타겟 안에는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타겟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한미 관계를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가져가면 우리가 거의 중국에 준하는 어떤 그런 타겟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이 한국 행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스탠스라고 보는 거죠. 좋거나 싫거나.
예.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그거 하기보다도 오늘 같이 다뤄보기로 했던 중동까지 한번 한 다음에 결론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전선이 트럼프 대통령 바쁘실 것 같아요. 바쁠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막 하도 전선을 확대한 데다가 하루에 뭐 트위트도 못해도 30건 좀 한가한다는 40건도 올리는데 장사를 크게 한 사람이라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과거 그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때부터 뭐 악의 축 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북한도 꼽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란을 못 잡아먹었습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미국 이란 관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79년 아닙니까? 그때 우리 이제 11.6이 일어나는 11.6 일어나고 사실은 이란 혁명이 우리 그 광주하고 상당히 밀접히 관계돼 있어요. 뭐 다른 주제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네. 그 이후부터 지금 벌써 횟수로 따져서 지금 그건 40년이 네. 돼가는데 한 번도 편안한 적은 없었죠. 왜냐하니까 이란이 사실은 중동의 일종의 맹주로서 미국이 지원해주는 사우디와의 어떤 각축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그러면 교수님 이른바 중동 얘기하다 보면 항상 시아파, 수니파 그렇죠. 얘기 나오는 예. 그 부분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작용을 시아파의 하죠. 또 맹주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또 예. 이라크하고 이란 관계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청적인 관계인 거예요. 예를 네. 들어 세계 정치 수준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있다면 또 네. 지역 정치주의에서 사우디, 터키, 이란 과연 또 각축이 있고 네. 또 그 밑에 레벨에 내려가면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문제하고 또 이 문제 또 있고 네. 이게 층이 매우 3층, 4층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건데 네. 지금 같은 조건에서 본다면 일단 뭐 얼핏 보기에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그런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쟁으로는 안 갈 거라 봐요. 우선 그 미국의 현재 어떤 그 국방력의 수준이라든지 특히 경제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거 이라크 전쟁 때 파병했던 미군이 12만 명 정도 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잘 정비된 이란은 이라크보다 더 그렇죠. 더 세죠. 더 세다. 이란이 잘 정비되어 네, 있는 네. 군대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사담 후세인 때려잡듯이 미국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항공모함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영내에 예. 그 들어갔는데 그건 군사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원래 가기로 했던 항공모함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타이밍을 맞춰서 마치 이란을 협박하고 어떤 그 분위기를 긴장을 어떤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그 호재로 네. 작용을 했지 예. 원래는 가기로 했던 항공모함이 간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특별히 전쟁으로 가는 군사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막 그치려고 가는데 네. 실질적 내용은 예를 들어 실제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주변의 우방을 정리한다든지 특히 들어가 있는 외국인, 미국인들 빼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 전형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그러면 미군을 12만 명이 아닌 그 20만 명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할 거냐?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대신 일단 지금 미국이 이란에서 바라는 것이 핵 무장,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는 것을 스톱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총력을 집중을 시키고 특히 여기서 역할을 해주는 게 볼튼 같은 네. 매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란 외교를 뭐 그 미국 내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죠. 이란 외교를 매파들한테 전쟁광들한테 아웃소싱했다. 그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인은 트럼프죠. 결정은 트럼프가 하는 거죠. 아무리 참모가 폼페이오 예를 들어 폼페이오도 볼튼 못지않은 강경파아니에요. 특히 이란 문제가 관한. 그렇지만 어쨌든 군사적 충돌로 가는 어떤 그 확실한 징후들이 포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 공감을 하면서 네. 근본적으로 오바마 흔적을 지우는 행동이다. 오바마.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흑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더만요. 먼저 당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오바마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예. 오바마 케어라든지 예. 그런 그 이게 이란하고 그 협상을 딜을 완성한 것도 오바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이다. 그때 핵협정 탈퇴한 것도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오바마를 지음으로 해서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기가 다음 대선에 어떤 그런 포석이라고 그런 면이 있다. 근데 그런 어떤 해석을 들을 때마다 교수님 저는 의문이 늘 들었던 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뭐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즉 시스템으로 안 가고 어떤 한 사람의 성향 내지는 뭐 뒤끝장년 이런 걸로 그렇게 과거 대통령은 안 그랬죠. 오바마까지는 안 그랬죠.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 전통적인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즉 네. 다수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하는 그 프로세스가 다 깨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예,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예. 그리고 그 뭐 담장을 철담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도저히 미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좀 심한 말로 짓거리들이 지금 짓거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트럼프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점점 지금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이라는 말을 못 꺼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낸시 펠로시가 어제 한 말씀 했지 않습니까? 펠로시가요? 예, 그 증거 조작을 하고 증거 인멸을 하고 사실을 왜곡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서 이란 문제는 아까 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쟁 절대로 못 간다. 전쟁을 못 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트럼프 유의 어떤 제스처, 뭐 항공모함을 보낸다든지 쇼를 하면서도 예, 예. 또 다른 쪽으로는 뭐 우리는 전쟁할 뭐 도발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뭐 너가 도발하면 너는 끝날이다 이런 그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한 80%는 국내 정치용으로 그 오바마를 지우고 그리고 그걸 하나의 공적으로 삼으면서 다음 대선 가도를 노리는 그런 것이라고 봐서 저는 이 그 미국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너무 우리가 과거 자꾸 이라크 생각하고 사담 후세인 생각하고 중동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 않는가. 저는 그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 보는 게요. 지금 그 이란, 미국, 그다음에 P5 플러스 독일이 같이 국제 보정이죠, 그러니까 보정을 선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리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오바마가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이란 정책에 대해서 격렬하게 그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비난하고. 그런데 이 시선을 이제 우리 한반도로 옮겨보면 이거는 오바마가 못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트럼프 작품이라는 거죠. 북한하고 미국의 합의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미국 민주당이 또 엄청나게 이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이란 핵 합의는 민주당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북한 합의는 민주당 입장에서 깨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같은 핵을 놓고도 이렇게 그 북한에서 뭔가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에서 영향을 뭐라도 그렇죠. 쏘아 올리면은 공화당은 뜨끔하고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지금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란 미국 합의는 미이란 핵 합의는 그건 오바마 거니까 깨야 되는 거고 이거는 미국하고 북한 이거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뭐 단거리 미사일 쏴도 뭐 괜찮다 그런 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발끈하는 거죠. 환경 그 협약도 네. 상당히 트럼프가 비판적이면서 그 다 그냥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예. 뭐로 딱 기결이 되냐 하면 네. 여태껏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네. 자기는 성과를 내겠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이란 그 핵 협정 탈퇴, 그다음에 그 환경 문제 탈퇴, 예. 그죠?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 있어서는 모든 대통령이 못했던 어떤 북미 간의 어떤 딜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재선을 노리는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두 분 교수님 의견이 일치하는 걸 보니까 아니 지금 왜냐하면요 뭐 자주 요즘 이런 말 합니다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공식적인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여론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뭐 불신이라 할까? 아니면 뭐 볼 거 없더라. 아니면 조 대목에서 저렇게 얘기할 텐데 왜 저렇게 몸둘 살이지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로 보는데 유튜브는 또 너무 화끈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최대한 완곡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 유튜브에서 그냥 양아치라 그래요. 양아치라 그러고 지금 이란에 뭐 항공모함이 갔다 무슨 뭐 미국 대사관 직원들 소개령 내렸다 해가지고 당장 뭐 하나 터질 것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진짜 TMI네요. Too much information 가운데 이게 잘 옥석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옥석 구분이 잘 안 되고 뭐든지 본다고 해서 다 믿을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네, 읽고 또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그냥 이 화면에 비치는 이미지만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는 또 언론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 뭐 간 게 갑자기 들어가서 뭐 꼭 내일 모레 그냥 폭격이라도 할 것 같은 예를 들어 그런 아까 분위기. 제처럼 원래 가기로 했던 원래가 그거다. 원래 되어 있던 네, 스케줄인데 스케줄이다. 네. 하면 조금 더 이상한 게 없거든요. 네. 대신 말은 그칠죠. 말은. 그리고 왜 저기 뜬금없이 저 뭐 며칠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의 핵시설이 뭐 5개. 예, 5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2개밖에 얘기를 안 해서 뭐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가요? 아니면 그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또 그건가요? 뭐 쇼잉인가요? 글쎄 뭐 블러핑일지. 블라핑일지. 글쎄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부의 대통령이 5개를 질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5개를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그리고 밑에서 뭐 하여튼 조그만 시설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5개를 만들어 올렸던가.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글쎄 우리도 뭐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겠지만 네. 시진트 레벨 이른바 시진트 수준에서는 미국은 못 따라가죠. 우리도 아직은. 시진트? 그러니까 시그널 인텔리전트. 네, 그러니까 네. 휴민트가 있고 시진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 체계가 휴민트는 뭐 첩보망 아니죠. 그거는 첩보망. 인적인 첩보망. 예, 근데 이거는 예. 위에서 위성이라든지 예, 감청이라든지 예, 예. 이걸 통해서 이 포착하는 게 시진트인데 네. 이거는 일본, 미국 우리는 못 따라가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5개를 찔렀는데 이건 좀 난감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단 미국을 누가 들어가서 이거를 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인 숫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되면 그러되면 이거는 앞으로 또 발목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왜 대통령이 5개 했는데 5개가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그럴 될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네. 네. 난감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노련한 협상가, 이 노련한 어떤 비즈니스맨의 어떤 아주 택틱이랄까요? 질러놓고 아니면 뭐 아닌 거지 뭐 나중에 가서. 일단 그 굉장히 전 동의하는 부분이 5개라고 미국이 확실히 증거가 있어서 5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2개는 확실히 아니다. 2개보다는 훨씬 많다. 그래갖고 트럼프가 5개로 찔른 거예요. 네. 그럼 저쪽에서 아닙니다. 4개입니다. 3개입니다. 2개입니다. 뭔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보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핵시설을 절대로 100%다 폐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의 모든 사람의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전 그걸 가지고 그냥 상징적으로 5개다. 호가를 세게 부른 거죠.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뭐 우리가 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최근 막 어느 정도 중동에 전운이 고조됩니다. 그쪽에 항모가 막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12만 명 정도 파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도 예를 들어 앞으로 뭔가 북한에서 계속해서 뭘 발사체가 됐건 뭐가 됐건 쏴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부터 책 잡힐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그러면 이란과 대비해서 본다면은 여기저기서 나오는 좀 위기로는 좀 과장됐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일단 이번에 뭐 그 발사체 이런 네. 거 그게 이제 뭐 외신에서는 김스칸데르 예, 네. 뭐 그 원래 미사일 이름이, 예. 러시아제 그 단거리 탄도
예. 원래 단거리는 크루즈 미사일이잖아요. 크루즈. 근데 이제 단거리 탄도 다시 말해서 MD도 무력화시키고 패트리어트도 무력화시키고 딱 빈 공간에 쏘올린. 네. 그걸 요격이 이제-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러시아제 그 이스칸데르라는 네. 그 미사일 그걸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김스칸데르. 아, 그래서 근데 김스칸데르입니까? 이스칸데르가 무슨 네. 말이냐면 알렉산더라는 이야기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거기다 이스를 빼고 김을 붙여 김스칸데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정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교통 정리를 일찍 네. 해버렸더라고요. 진즉에 그렇지만 자기 한 번 더 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생각. 근데 이게 어. 그 사거리 범위는 이제 사실은 뭐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 애매한 공간을 딱 찔러 넣은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북한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그걸 쏘는 이유가 그 직전에 우리가 한미 훈련을 재개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란듯이 쏘는 거죠. 너희들 하면 우리도 쏜다. 또 연합훈련 또 할래. 그럼 계속 가자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 한번 테스트용으로 쌓아 올린 것 같고 그리고 우선 원인 제공은 우리 측에 한 건 맞아요. 미국가 먼저 군사훈련 안 하기로 했는데 시작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역시도 봐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연말이라는 어떤 시간표를 북이 던진 거고 거기서 미국이 뭐 반드시 맞추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본다 시점을 던졌기 때문에 요 다음 시점 너가 뭔가 다른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지. 미리. 네, 네. 그 내재적인 논리 때문에 자기 체제적인 논리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던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로서는 그 트럼프가 의지가 있다 아직 뭐 북도 당연히 의지가 있는 거고 협상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를 말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북한하고 미국의 관계는 네. 지난 한 1년 반을 놓고 보면 네. 가장 멀다. 현재가 멀다. 가장 멀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어지고 있는 멀어지고 그런 있다?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한 1년 전, 1년 전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때는 네. 상당히 멀어져 있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멀어진 것을 다시 돌리려고 하면 저는 북미 간의 회담은 어제 북한 대사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들어보니까 미국이 상당한 카드를 내놓지 않는 한 저는 다시 재개될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제재를 풀거나 뭐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네. 북한은 뭐 정상회담에 관련이 없다 이제 물론 그것도 블러핑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지금의 북미 관계나 지금의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최근 한 6개월을 놓고 보면 가장 멀리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확 바뀌거나 아니면 미국의 태도가 확 바뀌거나 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정체 상태가 간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런 관점에서 뭐의 가능성을 저는 주목하냐 하면 이런 어떤 정체를 풀어줄 수 있는 키는 누구냐? 일본이라고 봐요. 일본. 네. 일본하고 북한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좀 그런 조짐이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네. 북한하고 일본 관계가 아주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관계, 그다음에 북한과 남한 관계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어떤 궤도로 돌파구를 북한이 일본을 삼을 수가 있겠다. 저는 그래서 그 북한하고 일본의 관계가 정상회담이라든지 그 통해서 그 긴장 완화가 그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파구를 얻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만간 저는 그쪽 그 채널이 에서 뭔가 돌파구가 나오면서 네, 뭐 저도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사실은 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우린 모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뭐 필지의 사실인데 문제는 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스트 와이저 뭡니까? 또 그 뭐라 그러면 역외 적용. 이거 국제법에서도 굉장히 참 대단히 논란이 되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걸 역외 적용 원칙을 가지고 미국이 이걸 배를 끌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이 반발할 만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니까 자기 나라 자국법을 저 공해상 있는 북한에다 적용해서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본다 카드를 한 개 더 챙긴 셈이 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이 궤도 이탈할 수 있는 모티브를 하나 얻은 거죠. 이런 것들은 저는 좋지 않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이쪽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고차방 정식인데다가 예, 또 뭐 1, 2년 내로 뭐 당장 답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저는 상황이 10년 넘게 봐야 10년 된다. 넘게 봐야 된다. 예. 왜냐하니까 이란, 미국 핵 합의도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렇죠. 네, 하기야. 이제 겨우 1, 2년 해가지고 뭘 여기서 금방 뭘 될 것처럼 볼 금방- 필요는 없는 거예요. 10년, 20년까지도 봐야 된다. 뭐. 예. 그러면 이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결국은 또 유가입니다. 지금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70불 쭉 오고 나니까 시장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00불 쪽으로 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이미 봤던 레벨인 한 50에서 70 정도에서 안정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괜히 이렇게 항상 또 위기론이 돌다 보면은 또 흥행 측면에서 또 유가 100불 가요 하면 또 조회수가 오르거든요. 뭐 그런 것도 많은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저는 거의 없다고 거의 봅니다. 없다고 보신다. 거의 없다고 보고 오히려 50불 선으로 다시 정상 수준으로 지난 한 4, 5년 전 수준으로 저는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게 보시는 이유는 수급 일단 예 공급이 그동안 공급이 많이 됐고 많이. 대체 연료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슬럼프로 들어가면서 조금 네. 그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수요가 많이 특히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죽으면 전 세계에서 어떤 그런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감소 요인이 일어나고 또 그동안 또 뭐 셰일이라든지 또 네. 미국의 유전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미국이 유가가 70% 이상 올라가는 것은 미국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봐서 어쨌든 70%는 조금 과도하게 오른 것이라고 보고. 신 교수님 전망대로라면은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또 말을 바꿔야겠는데요. 그러면 인플레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게 일시적이라 했는데 일시적이 아니고 오래 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근데 뭐 유가 자체가 과거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네. 문제는 이제 왜 임금이 지난 거의 50년 만에 최저의 그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네. 이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네. 왜 이것이 일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글쎄요. 그게 이제 키지. 유가가 뭐 미국의 물가에 지금 50불에서 70불이면 거의 40% 유가가 올랐는데 미국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야 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관심은 뭐냐면 왜 임금 상승이 미국 물가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조만간 임금의 상승이 물가 상승률 촉발할 것이다라고 FOMC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트랜지토리일 것이다. 좀 더 두고 보자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오히려 많은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올해 금리 한번 내릴 거라고 지금 전망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좀 확률은 작지만 네. 거의 1년 내내 동결하거나 예. 아니면 연말쯤 갑자기 인플레가 네. 웨이지 예. 임금 때문에 예. 인플레가 불안해지면 1.9 막 1.8, 1.9까지 올라오면 예. 전 선제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대세라고 지금 믿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보는 거죠. 이행 교수님, 저기 관세에 대해서 한번 평소 궁금했던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경제사적으로 관세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제1감은 그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미국 경제는 우리 경제도 그렇지만 관세 때문에 우리 뭐 경제가 영향을 타격을 받고 그런 수준의 경제는 이미 아닌 거죠. 이미 경제 규모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세 싸움 이건 좀 부차적인 싸움이라고 봅니다. 실은. 그래서 일단 이 관세 가지고 미중이 붙으면 마치 이거 뭡니까 애들 장난하듯이 이렇게 막대기 잡듯이 하다 보면은 한쪽은 뭐 5천억 달러, 한쪽은 뭐 해봐야 6, 700억 달러니까 이건 반드시 중국이 불리하죠. 반드시. 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랬고 미국의 그 대세계 성장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재권 분야하고 서비스 분야는 어쨌든 압박을 해서 최대한 많이 개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 상품 분야 문을 닫는 전략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일방적으로 보호주의라 부르는 건 좀 어폐가 있다 봐요. 이거 자체를 뭐 그렇다고 해도 자유무역도 아닌 거지만은.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 경제 구도 전략이 그대로 지금 중국한테 투사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펜 이거네. 저는 그 빨간 펜이 대부분 미국이 달아놓은 단서 조항을 아마 지웠을 거라 봐요. 그 시진핑 지도부에서 그 대부분 경우에 흔히 우리말로 독소 조항이 그런 데 숨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마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면 공산당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내 여론, 특히 중국 그 지도부 내의 여론이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건 우리가 굴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서비스 시장, 금융 시장 이런 걸 미국대로 그대로 해주는 거는 자존심 문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있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빨간 펜 쭉쭉쭉 꺼서 다시 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구도에서 본다면은 저는 관세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지재권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시장을 네. 어떻게 공략하고 요 내용을 어떻게 그 합의문에 담아내는가 하는 게 메인 타픽이라고 봅니다. 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세 맞기 싫어? 미국으로 오면 공장 와서 미국에 공장 지어. 이게 지금 우리 저 경제학 개론에서부터 배웠던 그 기본적인 그걸 위반하거든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에 위반하는 거죠. 글로벌리즘에도 위반되고 뭐 비교 이론에도 안 맞고 근데 자국의 관점에서 효율성에도 안 보면 맞고. 아니, 자국의 관점에서 보면 잘하는 거죠. 이게 미국 소국이 아니라 대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게 관세가 됐든 비관세 장벽이 됐든 네.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예. 국가의 그 웰페어 차원에서 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러면 재선되겠구만요. 근데 그게 이제 붙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관세를 25% 지금 2,500억 달러에서 네. 물렸는데, 그게 미국 전체 GDP가 뭐 한 17조 되니까, 예. 그 거래 규모로 보면은 그게 4배니까 거래 규모는 한 80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중국 물건이 5천억 달러에 그 관세를 25% 물려도 진짜 밖에서 물 한 방울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수출 원가에 매기는 거기 때문에 시력도 훨씬 적습니다. 그죠. 원가에 매기는 거죠. 네, 훨씬 적어요. 문제는 그 부담이 그게 1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다 소비자가 결국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네. 그래서 네. 일반 소비자들이 네. 이거 5불에 샀었는데 예. 이놈 트럼프 때문에 이거 10불에 산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실제로 투표할 때 이것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선거 무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는 한참 그렇습니다. 프라이머리 하고 막 지금 막 네, 그죠? 네. 막 이게 일리노이 네, 막 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아이오와에서 아마 지금은 트럼프는 모든 것이 재선을 위한 전략으로서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재선에 합리적인가, 최적인가 이걸 가지고 모든 정책을 할 거라고 보아서 네. 그동안 2년 동안 했던 스탠스하고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의 강대강에서 조금 유화를 하면서 일단 내가 대통령 재선되고 보자 이런 모드로 일단은 그 발톱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100원이라 하더라도 네. 그게 각권으로 들어온 신고 가격은 어떤 경우 10원짜리도 있고요, 20원짜리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10%, 20% 때려봐야 진짜 소비자들이 체감받는 가격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다 세일할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관세 차지한 포션이 그만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 막 내일 일어날 것처럼 되는데 실제로 마켓에서 가면은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예. 결국 상당히 어떤 좀 쇼다 싶은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둘 다 쇼하는데. 예, 예. 근데 그 쇼 때문에 네. 터져나는 거는 한국이 터져나는 우리가 거죠. 터져나는 거. 그러니까요. 계속 막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 이순신 장군께서도 유탄으로 그러니까 그 돌아가셨는데. 유탄도 네. 실제 유탄이 있어서 유탄이 아니고 네. 우리가 유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경제가 심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심리적 공황이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 두 분께 마지막 뭐 클로징 멘트로 1분 정도 현 경기 진단 한번 말씀드리고 좀 그거 합니다만 교수님들께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거든요. 야, 뭐 달러 환산을 해보나
무슨 뭐 PBR, PE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나 우리 뭐 코스피 2000이나 2050 밑으로는 아니야. 암만 그거 해도 뭐 이런 게 우리 지금 시장에서 대충 컨센서스입니다. 경기 진단과 더불어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한번 코멘트해 주시죠. 교수님 먼저 하시죠. 지금 현재 실물 경제는 네. 역대급입니다. 실물 경제는 역대급. 경기는? 역대급이라는 게 지금 설비 투자가 4분기, 조금 있으면 5분기까지 마이너스일 것이고 수출이 지금 6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동행지수가 지금 12개월 연속 이제 빠졌는데 네. 지난 40년 동안 보면 동행지수가 12개월 연속 빠진 경우는 IMF 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이번 달에 또 빠지면요 완전 신기록 경신입니다. 굉장히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20년 만에 기록 경신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증시가 저는 이상하리만 할 정도로 저는 그 실물 경제하고 괴리되어 있다. 꼭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실물 경제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주식 시장이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그 걱정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외국인 투자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환율 불안으로 인해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는 주식 시장도 상당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뭐 적색 경보는 아니지만 황색 경보 정도는 뭐 한번 던져보고 싶은 그런 생각. 네.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예, 이 얘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그 왜 이러냐. 뭐가요? 우리 경기가. 우리 경기가 우리 경제가. 네, 경제가 예를 들어서 뭐 IMF 이후에 우리가 뭐 펀더멘털이 그래도 좋다는 쪽에 포함되고 우리나라 재정도 좋은 편이에요. 아주 좋은 편이에요. 재정은. 네. 그래 본다면 왜 이러냐는 거죠. 왜? 그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그 원인이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뭐 차이나 이펙트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은 제가 보기엔 주로 전 바깥에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무래도 뭐 국제관계를 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게 지나치게 이 외부 의존적이고 세계 시장에 디펜던트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최근 10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 돈이 투자가 너무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요즘 해외 투자 상당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이 돈이 예를 들어 국내로 와야 되는데 어떤 규제 장치도 없이 뭐 어떤 경우는 FTA 핑계대고 어떤 경우는 뭐 핑계대고 다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계속 이대로 방치할 거냐 한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식으로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어떤 경우에 어떤 장치는 필요하겠다. 끊이고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뭐 저는 그래서 세계화의 덫이라 부르고 싶은데 계속 가가지고는 별 좋아질 건덕지가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관리를 못 해내면은. 소장님, 저는 한 가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네, IMF 들어가기 전에 95년도에 네. 고베 대지진이 나면서 예, 일본 엔화가 예, 80엔에서 120엔 갔어요. 예. 50% 엔화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때 뭐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가 210억 났습니다. 네. 아베가 들어와가지고 80엔 하나 원을 120엔으로 올린 게 2013년, 14년, 15년 초까지입니다. 아베노믹스. 네. 이 엔화 50%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일본에 비해서 다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5년, 16년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특수를 딱 빼고 보면 네. 15년, 6년, 7년, 8년 빼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수출 부진, 제조업 붕괴 이 모든 근원은 일본 엔화의 120엔대 가까운 약세에 있었다. 따라서 우리 문제 해법은 아까 밖에 있다. 저는 그 부분에 그 바깥 요인 중에서 결정적인 게 아베노믹스 일본 엔화 약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저한테 반짝 먹어왔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가서 한 번만 차트 들다보고 시간대 봐가면서 그렇습니다. 지표하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짠하게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베노믹스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좋았던 것이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지옥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고 그 대신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다 우리로서는 힘들어졌대.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아유, 저는 이게 교수님들하고 이게 토론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공부도 되고 해서 하는데 저희 또 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고 신 교수님 또 이행 교수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다음 주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